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내일 방북 예정인데 비핵화를 두고 북한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우선 오늘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대북 특사 내용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특별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하게 됩니다. 특별사절단은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윤동영 원장님. 네. 자,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무려 장관급이 2명이나 돼요. 뭐 차관급도 있고. 네네. 그 장관급을 2명이나 보내는 거 어떻게 글쎄요, 뭐 과거에 저희가 보냈던 그런 특사와는 좀 다른 그런 예. 대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이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좀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좀 높은 고위급을 보내니까 우리도 거기 맞춰서 보낸다? 최근에 북한은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제가 평창에서도 김영남, 김여정이 왔고 또 그 전에도 왜 황병서, 최령해가 아시안 게임 직전에 왔다든지 또는 예. 뭐 김기남과 김양건이 또 그렇게 특사단으로 왔었던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사람이 의중을 은밀히 전하기 위해서 오는 게 특사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하나의 패턴들은 근데 최근의 경향은 좀 이런 좀 대규모의 특사단을 보냄으로써 좀 미디어를 상당히 의식하는 네. 그런 외형도 상당히 좀 의식하는 그런 과거에 패턴인 것 몰래 보낼 때는 혼자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좀 많아진 것 같다. 네, 뭐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대통령의 지금 의중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외교 분야를 비롯해서 또 뭐 또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은밀하게 그러한 북한과의 그런 평창올림픽 전야로 그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을 포함해서의 그런 대규모 멤버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금 포함이 됐어요. 네, 문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정말 오랜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금 정의용 수석특사 안보실장부터 서훈 천혜성 통일부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는 대북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사실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분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 상황실장은 대북 관련해서 어떤 남북 회담에 참석을 했다든지 혹은 기타 뭐 어떤 그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특별한 어떤 그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건영 상황실장이 왜 여기 포함됐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건영 상황실장이야말로 다른 네 사람보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북 전문통이지만 그렇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네네, 아는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가장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전날까지의 모든 이 상황들을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나타나는 거, 국정원에서의 보고, 그다음에 경찰, 검찰의 가장 그날에 대통령이 들어야 될 상황들을 보고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윤건영 상황실장이자 또 캠프 시절부터 사실은 세 사람이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양정철 지금 전 비서관,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 그다음에 윤건영 상황실장. 아, 그럼 두 사람은 이미 한 사람은 그렇죠. 정치하러 나갔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밖에 있는 거니까 네, 청와대 유일한 내에 있는 복심이 남은 사람은 거네요. 세 사람 중에 유일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
정책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피력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조정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는 윤건영 상황실장이 직접 뭐 한라인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원장님. 네. 그런데 이 대북 관련은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예. 통일부 네. 장관. 거기는 빠지고 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저도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희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 기관이 나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예. 과거에 이우락 부장을 비롯해서 임동원 원장을 해서 또 최근에 우리 서훈 원장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것이 물론 대통령의 그 뜻을 아주 은밀하게 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정보기관을 활용하는 건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또 예. 북한과 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대 그러한 접근들이 사실상 그렇게 좀 나중에 보면 예.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또 그 여러 가지 또 국정원장이 그 나중에 그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네. 불행했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통일부라는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조직이야말로 남북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면 좀 본연의 그 원칙에 입각해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렇네요. 본다면 저는 종현미원근 통일부장이 당연히 이 특사단에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정의용 대통령 안보실장이 단장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에 갔다가 또 바로 미국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만큼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정의용 그 실장은 결국 이제 저희 나라의 외교 안보 분야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분이고 이번에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비핵화의 단초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에서의 정의용 실장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정의용 실장은 미국의 그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과의 아주 긴밀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수석, 즉 단장이 정용 안보실장이고 예. 같은 장관급이면 서훈 국정원장은 단원이에요. 네. 그러면 북한에 가서 얘기할 때 미국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가서 전달하려는 데 더 방점을 찍었다.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예. 지금 비핵화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지 저희가 뭐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하.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비핵화 문제를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가서 북한 측에게 전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동맹이 긴밀히 협의한 과정 속에서의 그 내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 이 정영 실장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장님, 그럼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친서 내용에는 어떤 게 담길까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이 꼭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윤영찬 홍보수석이 언급을 했는데 좀 모두 언급에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회담의 여건 조성과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활성화 등 포괄적인 의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예. 이건 어떤 뜻이냐면 사실 북한으로 봤을 땐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 어떠한 정부도 북한이 정상회담하자 또는 정상회담을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곧바로 응하거나 굉장히 그것이 진전이 빨리 됐는데 지금 의제 설정에서도 사실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일문일답으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네. 포괄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처음 발언에서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썼거든요. 네. 즉 정상회담이 급하지 않은 것이죠.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사실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친서에 저는 좀 담길 거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사의 표명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의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비핵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그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언급은 하되 그러나 정상회담보다 먼저 급한 것이 어떠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순서대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 원장님. 네. 지금 이제 가면은 김정은이는 기본적으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과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가 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예. 자,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단판도로 나설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지금 이런 미국 대화를 주선하는 그런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 평창에서 펜스 미 부통령과의 그 회동을 예. 불과 2시간 전에 그 김여정 측에서 일방적으로 안 거부하지 하겠다고 않았습니까?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김정은의 생각 속에서는 지금 코앞에 ICBM 완성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화성 14호, 15호가 성공하는 바람에 ICBM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또 두세 차례 실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흔들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을 세게 끌어들여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한국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지금 정상회담 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역할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래서 가서 김정은으로 하여금 지금 트럼프의 그런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제대로 잘 전달해주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그런 네. 기회다라는 점을 아마 강조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네. 너 만약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너 선제 타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이런 것들 다 들었다. 이번에 반드시 비핵화 응해라 하는 얘기를 정확히 가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임무가 되겠고요. 네, 물론 뭐 선제 타격까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그 페이스가 되면 저는 굉장히 뭐 영어 표현으로 라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경한 모습을 띠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아마 초조하고 상당히 좀 다급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여튼 지금 그 국제사회의 강력한 그런 맥시멈 프레셔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11년 만에 특사 파견인데요. 네. 좀 역대 대북 특사들은 뭐 일정 정도 성과를 갖고 왔었나요? 저희가 아마 첫 특사로 기억되는 분은 이후락 네. 중앙정보부 박정희 부장이었죠. 시절 때. 네네. 그때 박정희 정부. 결국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주역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남북 공이 국내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는 유신헌법을 말고 북한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 독재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활용했던 네.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임동원 원장이 가서 2002년에 가서 결국 6.15 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원 원장이 아마 3번 정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간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김만복 국정원장이죠. 가서 결국은 이 14 남북 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특사를 보냈을 때 네. 이것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네. 미국과의 한국이 상호 사전 협의가 잘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6.15 공동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회담이 이루어지는 전에 예.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네. 계기로 해서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를 시작함으로써 네. 미북 간의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끝에 남북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네. 미국 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첫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했던 거군요. 네, 그것이 아주 성공적일 수 예. 있었던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정상회담 14공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쉽게 영어 표현으로 브레싱이라고 그러죠. 미국 정부의 브레싱을 받지를 못했던 회의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무슨 종전선언이다, 무슨 평화선언이다 하면서 했지만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이에 상당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예. 10월 달에 12월에 선거입니다. 10월 달에 바로 그 14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미국이 잘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결과가 어떤 수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네, 이어지지도 못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남북 정상회담은 순수하게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미국이 해라 말아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역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같은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그런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일 때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한 번도 국제 외교 무대에 지금 데뷔를 예.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 어떤 식의 협상 스타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하나, 네. 김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회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을 불러서 동결이라는 팁을 줘서 결국 자신은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노회하게 접근했고, 김정일도 일정 부분 굉장히 노예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스크 어버션이라죠. 위기를 회피하는 그런 걸 잘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리스크 뭐라고요? 리스크 어버션이라고 그럽니다. 아, 예. 네, 그 위기를 회피하는. 그래서 그 결과 9.19 공동성명 2.13 합의 같은 것이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경일변도다, 좀 치기 어린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한 17년 그 집권 기간 동안 16발의 미사일 실험을 하고 2번의 핵 실험을 했는데 예. 김정은 같은 경우는 90발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핵 실험을 4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경 일본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다. 데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 시장님. 네네. 지금 항상 우리 특사가 가면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도 김일성이 그 누워있는 금수산 궁전에 가가지고 그 뭐 참배하라 이런 얘기 맨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사한테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과 그다음에 2002년 임동원 국정원장이 이 특사로 갔을 때 그때가 이제 2000년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 때문에 갔는데 가장 우리가 논란이 컸었던 게 당시에 이제 협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왔을 때 금수산 기념궁전에 참배를 해야 한다. 그걸 갖고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임동원 국정원장은 당시에 국내 70%가 반대한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 협상에서 배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 때도 사실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 됐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아리랑 그 가극을 이제 참관하는 걸로 이제 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뭐 꼭 금수산 기념 궁전만이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만나느냐, 만찬에 참석을 하느냐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 메시지로 당기고 또 그들의 어떤 의도를 당길 것 같아서 이 참배만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모든 과정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요, 윤 원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특사나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갔을 때 금수산 기념궁전은 한 번도 참배하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알고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네. 보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렇고 야권은 여전히 대북 특사에 부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배제하라고 했죠.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그런데 일단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된 걸로 미뤄봐서 그 찬성할 리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 북핵과 관련해서 시간을 벌어준다라든지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을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승부수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철과 관련한 논란도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당은 뭐 오늘도 반대를 하고 계속 뭐 반대를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주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 원장님, 야당은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살려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해야겠죠.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강력한 그 제재 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북한이 우리를 선택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역할,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첫 대북 특사단 면면이 공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어쨌든 남북 어떤 그 북미 대화든 어떤 남북 대화든 이게 처음에 대화의 시작은 핵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출구는 비핵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우리가 뭐 핵 동결이든 뭐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두 단계다 해서 시작할 때는 동결이고 마지막에 출구로 나갈 때는 비핵화인데 그 과정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이 굉장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CVID인데 네. 거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검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2007년도에 사실 뭐 경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접근을 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파기가 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끝내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과정에서도 경수로의 그런 어떤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이 부분들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서 그 두 단계지만 그 두 단계가 단순히 두 단계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제시를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설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